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해 경제계 전반을 네. 돌아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뽑아볼 키워드는 환율을 꼽아오셨네요. 네. 환율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문제를 꼽자면 정치권이 워낙 혼란스럽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환율을 가져왔는데 네. 최근에 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말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DXY. 예.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이미 한 108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부터 이미 한 1,400원대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근데 그 1,400원대 가까이 그 이후에 다시 지금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원화의 약세의 재료,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그 재료가 커 보입니다. 한 2년 한 3, 4개월 전에 한 2022년 9월 10월쯤에 그때 당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치솟으면서 이제 연준이 초강경 대응으로 그렇죠. 통화 정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달러화 가치가 뭐 킹 달러도 아니고 뭐 갓 달러라고 불리면서 예.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원화 약세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환율만 두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원화 약세 재료가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네. 이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안이 가결됐던 그 27일이었죠. 그때도 20원 가까이 폭등하고 굉장히 맞아요, 변동성이 맞아요. 컸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라든가 이런 탄핵이라든가 비상계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재료들만큼 이제 수급들도 중요한데 연말에 휴가철도 많기 때문에 딜러들이 휴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수급이 좀 얇거든요, 시장이.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수급이 줄어드는 와중에 큰 재료들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1,500원대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달러와 강세와 네. 원화 약세 두 개가 다 겹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환율까지는 알겠어요. 기획재정부가 환율의 관리 당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기획재정부 자체가 국가 전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황 좀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기재부가 어찌됐건 국가를 총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예. 뭐 어떻게든 환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환당국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있고 한국은행 두 군데서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응을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그 외환보유액 얘기가 나오는데 예. 비상계엄 사태 전에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 외환보유액이 4,15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맞네요. 세계 한 예. 9위 수준 정도 되는데 당국은 뭐 항상 뭐 충분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뭐 당국에서 우리 부족해하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죠. 예. 과거와 비교해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어차피 외환 보유액은 매달 공개가 되는데 환율 방어에 달러를 많이 쓰게 되면은 특히 그렇게 썼는데도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어차피 한 달에 또 나올 때 원화 약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 대응 여력이 그러니까 충분히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응 여력은 있지만 막 쓸 수는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그 레벨과 시기도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1,500원대까지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시기는 이게 트럼프 그 취임이 1월 20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그 즈음 정도 해서 이제 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1월 초부터 바로 1,500원대로 올라가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건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환율은 1,470원대 중반 정도에서 형성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죠. 다음은 피벗. 네. 이 부분. 피벗이 뭔가요? 그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하고는 다르게 한 2, 3년 중기 시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올리면은 몇 차례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항공모함을 우리가 한번 방향타를 잡으면 돌리기 쉽지 않듯이. 그래서 한번 연준 같은 경우가 올해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인플레이션 때 쭉 올렸다가 이번에 내려서 3번 연속 내렸는데 예. 그렇게 방향을 돌렸다 해서
피봇 이런 표현을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구에서 말하는 피벗이랑 느낌 정확하게 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도 우리인데 전 세계 통화 정책 이쪽이 굉장히 좀 격변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4년 반 만에 빅컷을 단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9월이었죠? 네. 예. 그 이후로도 인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하 행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9월에 그러니까 연준이 그 금리를 내린 게 중요한 이유가 예. 연준을 따라서 한국은행도 사실상 연동돼서 움직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세계가 뭐 다 그렇죠. 그렇죠. 예. 9월 B컷이라고 50bp 그러니까 0.5% 포인트 내린 다음에 3번 연속 인하했고 한국은행도 지금 2번 연속 깜짝 인하를 네네. 했죠. 그때까지는 지금 내렸는데 질문하신 대로 내년도 지금 같은 속도로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4번 정도 내릴 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예. 지금 한 2번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연준이 전망하기를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예. 그게 연준 그 타겟이 이제 2.0%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마냥 그러니까 내리기가 좀 쉽지 않죠. 한은 역시 원화 약세가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같은 속도로 막 이렇게 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예.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2를 보니까 내년 1월 FOMC 전망 동결이 대체적인 관측이네요. 예.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요거 자체가 폐지가 됐어요. 일본은 정말 그 마이웨이죠.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굉장한 주목의 대상인데 예. 일본은행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땐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금과 물가가 여기는 반대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해서 3월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고 7월에는 금리 인상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2008년 12월 이후에 지금 일본은행 금리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엄청 낮은데 아무튼 예. 그렇죠. 엄청나게 낮은데 이게 일본은행이 또 언제 금리를 올릴까? 이게 지금 뭐 1월이다, 예. 뭐 3월이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왜 그렇게 세계적인 관심사입니까? 이게 그 초저금리가 워낙 오래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아까 쭉 봤지만 7월 31일 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돌아온 월요일에 한국 코스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블랙 먼데이라고 블랙 했었죠. 먼데이 네. 많이 많이 떨어지고 한국 뭐 40여 년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다 증시. 그 이유가 그 NK 트레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화 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엔화 가치 그걸 빌려서 조금 더 그 수익률이 높은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도 될 수 있고 뭐 페소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에를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슈퍼 엔저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이 NK 트레이드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이 청산 그러니까 일본 그 엔화 가치가 워낙 낮을 때는 많이 들어갔겠지만 예. 올라가면서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그 청산된 자금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때 굉장히 주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리를 한 번, 두 번 더 일본은행이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겠으나 금년간에 이제 올리게 되면 이런 시장의 이런 그 쇼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싼 데에서 돈을 빌려다가 비싼 예. 곳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예. 그게 청산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전반적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같은 곳들도 타격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뉴스는 네. 없나요? 금투세 폐지 이거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이것도 어쨌든 간에 참 이것도 의미가 있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투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뭐 주식 채권 펀드 이런 뭐 금융 투자할 때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이 나면 뭐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거는 2002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처음으로 세법 개정을 하면서 신설을 했고 원래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022년 취임을 하면서
2년 유예하면서 이제 원래 그랬죠. 2025년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 직전에 지금 이제 네. 그 없앤 거잖아요. 금투세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과세 원칙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 아주 그게. 간단한 예. 아주 간단하면서도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 원칙론보다는 워낙 이제 뭐 올 한 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증시도 안 좋고 한국 왜 코스피만 왜 이러냐 코스닥만 왜 이러냐 하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금이라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페이버를 주고자 하는 그런 예. 현실론으로 여야 모두가 기울면서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 합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참 이례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해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해서 원칙론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 증시의 좀 활성화 예. 이런 거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맨날 싸우던 애들이 나쁜 짓 할 때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이게. 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 키워드를 볼게요. AI 반도체.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AI를 빼놓을 수가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예. AI 어땠습니까? 정말 제가 AI는 워낙 방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반도체로 좀 축약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특히 뭐 삼성전자 주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 봤는데 정말 올해 반도체 업계는 말 그대로 AI의 힘을 실감한 한 해였다. 예. AI에 잘 대응한 회사들은 주가가 확 올랐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버벅거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든지 가장 예.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주가가 저번 주 기준으로 해서 137.0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올 한 해 상승폭만 184%가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쉽게 예. 얘기해서 올해 초에 50달러도 안 했던 주식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150달러 가까이 갔으니까 이게 좀 이 정도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이런 경쟁자들이 속속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AI 필수품으로 불리죠. 뭐 AI 가속기라는 제품이 그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 여파는 이제 엔비디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협력 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SK하이닉스.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한국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한국 회사들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뭐 HBM 뭐 항상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네네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좀 엇갈렸죠. HBM의 이 SK하이닉스가 워낙 잘 대응해서 엔비디아에 사실상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5세대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납품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좀 저조했던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자존심을 좀 구겼던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동생에게 뒤쳐져 버린 이런 상황.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다른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팀F 사태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꼽자면은 이거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트럼프. 예, 예. 이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워낙 트럼프 충격파도 워낙 뭐 외교 안보 뭐 네. 경제 워낙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 쪽 뉴스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좀 봐보면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2기 산업 정책은 지금 트럼프는 이제 그 머스크와 거의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스크 밀어주기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쓸 보람이 있네. 예. 그렇죠. 이 둘의 밀월 관계가 뭐 임기 내내 이어질지 아니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벌써 삐걱거린다는 얘기도 예, 들리고요. 그래도 최소한 뭐 1, 2년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우리 기업들이 최소 1, 2년은 머스크가 주력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가 예. 뭐 자율주행차, 뭐 우주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 이 산업에서는 미국과 머스크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대미역자가 큰 자동차 업계가 그 전기차가 직접 경쟁 관계기도 하고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와 같이 붙어 있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가 바로 형제죠. 그렇죠. 배터리 역시 한국 기업들이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타석자죠. 예. 삼성, SDI 이런 데는 다 투자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난관까지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때는 미국이 현지에 투자하면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줬는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의 접근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니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동을 해서 움직여야 될 기업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은 환율 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 등 이제 시장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제 고려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뭔가 예측이 불가하고 거기다가 아침에 얘기했던 거랑 저녁에 얘기했던 거랑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루기가 까다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까다롭죠. 막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자, 내년에 이 소식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라는 산업계 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게 요즘에 뭐 모든 그 예측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GDP도 마찬가지고 특히 잠재 성장률이라 그러죠. 한국의 기초 체력 잠재 성장률이 1%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등이 켜지는 게 한국 전체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쪽 경제 이쪽에 오래 이제 출입을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특히 한국적인 입장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첨단 전략 제조 기업들이 아무래도 부가가치의 선봉에 서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역시 제조업이다. 아무래도 한국은 금융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올해는 워낙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국민주 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겸해서 아까 말씀하신 HBM 시장 거기서 삼성전자가 약진을 해서 좀 SK 하이닉스와 정말 대등한 그 차원에서 5세대 HBM3도 빨리 조속히 공급을 하고 6세대 그 다음 세대인 HBM4 거기서도 빨리 개발 소식이 내년에 들려와서 SK 하이닉스와 좀 선의 경쟁을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마냥 삼성이 잘하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와야 이제 K 반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돼야지 해외에서도 보는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HBM을 비롯한 AI 반도체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식을 꼭 한번 전해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채찍질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1% 조금 안 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좀 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님과 함께 무한 참사를 비롯해서 올해 키워드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